내 아들과 며느리가 7억을 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내가 겨우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아파트 밖으로 쫓겨난 그 순간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짐을 정리하세요. 요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며느리 현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 평생 모은 7억 원을 그들에게 주고 함께 마련한 10억짜리 아파트에서, 그것도 내 친아들의 입으로 어머니,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제가 로비를 나설 때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내주신 돈으로 산 집 아닌가요? 입주할 때 아드님이 그러시던데.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에서 쫓겨난 나. 24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내 아들, 민우가 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버림받음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놀라운 새 시작의 문을 열어줄 줄은. 가방 하나 들고 나온 그날,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67년의 세월을 살아온 홍순애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배신,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나를 집에서 쫓아냈던 그 순간을. 저는 24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제 품에는 겨우 돌이 지난 아들 민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보험금과 빚뿐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일과 청소 일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업고 일을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민우를 위해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중학생이 된 민우가 했던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민우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남들은 싱글맘의 아이라고 편견의 눈길을 보냈지만 제 아들은 늘 당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을 덜어주었고 서울의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2개의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3-4시간이 전부였지만 민우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희망이 그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30이 되던 해 그는 회사 동료인 현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현진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그녀는 저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고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은 신혼집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살았습니다. 저는 혼자 월세방에서 계속 일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아들 내외가 저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이면 제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잘 대해주었고 민우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사실 집 문제로 고민이에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청소일로 번 돈을 아껴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에 투자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에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동안 내가 잘 자라주고 좋은 직장도 얻고 착한 며느리도 만나서 어머니는 행복했어. 이제 너희 집 마련하는데 보태고 싶구나. 다음 날
민우는 현진과 함께 제 작은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현진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님도 함께 사셨으면 해요. 3대가 함께 살면 좋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강남의 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135제곱미터 약 41평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방도 4개나 있어서 저도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10억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7억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3억은 회사 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 과정에서 현진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작업을 도맡아 하며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복잡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7억을 모두 아들에게 주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함께 살 것이고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입주날 우리 3명은 새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가장 큰 방을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큰 방 써야지. 나는 작은 방이면 충분해. 햇빛이 잘 드는 남양의 작은 방이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는 집안일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진도 친절했고 종종 어머님, 이거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라며 간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현진의 부모님이 처음 집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현진이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라며 부엌에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대화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현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도 제 몫은 준비하지 않는 날이 생겼고 어머님, 저희는 먼저 먹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민우에게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친구 영숙이가 놀러왔을 때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진명이는 어떻게 했니? 그제야 저는 진명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서류 작업은 모두 현진이 했고 저는 단지 돈만 보탰을 뿐 법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우 이름으로 했겠지. 내 아들인데 뭐가 문제겠어? 제 대답에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명의가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문서를 보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불신하는 것 같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속이겠어.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진의 태도는 계속해서 차가워졌고 민우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안에서 손님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시간을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주 1년이 지났을 무렵 현진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현진은 저에게 어머님, 오늘은 제 친구들이 오니까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점점 그 요청의 빈도가 높아졌고 저는 제 집인데도 마치 침입자처럼 방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제 영혼과 마음을 다해 사랑한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만든 10억짜리 아파트. 그곳에서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변화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이해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변화는 더욱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현진이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간단히 먹을 거예요. 어머님은 따로 드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전의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식사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은 물론이고 저녁 식사도 제각각 먹게 되었습니다. 민우와 현지는 종종 외식을 하고 왔고 저는 혼자 라면이나 간단한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음식을 함께 준비하려 해도 현지는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에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수 담근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며칠 후 보니 김치통이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대신 현진 어머니가 보냈다는 김치가 냉장고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현진의 부모님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 인사를 건넸더니 현진이 얼른 다가와 어머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라며 저를 다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현진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향해 승리감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친구 영숙이 전화했을 때 저는 밖에 나가 통화하곤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치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영숙이가 순애야, 그 집에서 너 어떻게 지내니? 아직도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부부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는 계속해서 제게 경고했습니다. 순애야, 자식한테 돈 다 주면 안 돼. 세상에 그런 경우 많아. 나중에 후회할라. 그때마다 저는 민우는 달라. 내 아들이야 라며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퇴근한 민우를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민우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어머니,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다음에 얘기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집안에서 제 존재감은 사라져갔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려 하면 어머님, 제가 돌릴 것이 있어서요라며 현진이 가로막았고 TV를 보려 하면 오늘 제가 보고 싶은 프로가 있어요라는 말에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방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손님들이 왔을 때였습니다. 민우의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를 온 날 현진은 제게 어머님,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 오니까 방에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음식 준비 도울까? 라고 물었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쓸쓸히 잠이 들었습니다. 6개월 전 민우와 현진은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귀여운 포메라니안이었는데 저는 그 강아지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강아지와 놀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강아지가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털이 많이 빠져서요. 이제 방에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제게 남은 작은 기쁨마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현진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 건넬 뿐이었고 민우는 출근 시간을 점점 더 앞당겨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오늘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으면 저희끼리 해결할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지난달,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제 생일을 챙겼습니다. 손으로 쓴 카드를 만들거나 들꽃을 꺾어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날 민우와 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제 집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엄마 생일이었는데. 그제야 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관리비 고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명의자가 김현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현진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7억이라는 제 평생 모은 돈을 들인 이 집이 법적으로는 며느리의 소유라니.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이 집 명의가 현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니? 민우는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회사 대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그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나 증빙 서류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을 민우와 현진에게 맡겼어요. 제 아들이니까 믿었죠.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이 섰습니다. 민우에게 정면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이 집 명의가 왜 현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니? 엄마가 7억을 냈는데.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현진이 부모님도 일부 도움을 주셨고 회사 대출도 있고 해서.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해온 그 아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 집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 거니? 제 질문에 민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야.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시니까. 그 순간 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이 집은 저희 소유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실 곳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방 하나는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방 하나는 내어드리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돈 7억으로 산 집에서 제가 방 하나를 내어받고 있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라고 말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는 저를 보고 어머님, 부엌은 제 공간이에요 라고 말했고 빨래를 하려 하자 세탁기는 제가 써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저희 친구들이 곧 올 거예요 라며 제 방으로 돌아가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점점 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에도 제약이 생겼고 부엌 사용은 아예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TV를 볼 수 없게 되었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식사도 제 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진이 어머님, 저희끼리 식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는 집이니까 며느리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하지만 영숙이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애야, 너무 참지 마. 내 권리를 찾아야 해. 그러나 어떻게 제 권리를 찾아야 할지, 무엇이 제 권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에 있던 저에게 현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요. 8시에 거실로 나와주세요. 가족회의라는 말에 저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자리일까? 하루 종일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우와 현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를 제게 내주며 현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그 목소리에서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민우 씨도 저도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사실. 현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같은 연령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67세,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요양원이라니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 집이 저희 신혼집인데 계속 함께 살기는 힘들어요. 어머님도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그 아이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민우야, 내 생각은 어떠니? 긴 침묵 끝에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진이 말이 맞아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는 또래분들도 만나시고. 그의 말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7억을 냈어. 그런데 왜 내가 나가야 하니? 현진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이 아파트는 저와 민우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어머님의 지분은 없습니다. 그 순간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들을 믿었기에 문서 같은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순진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 내 돈은? 내가 낸 7억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우가 뭔가 말하려는 듯 했으나 현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 집 마련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말에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내가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이제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짐을 정리하세요. 요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입소 가능합니다. 현진이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난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난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현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민우야,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너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거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너는 알잖아.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희도 자주 찾아갈게요. 그 순간 이 아들이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도 집을 빼앗긴 것도 슬펐지만 가장 아픈 것은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 손실보다도 내 핏줄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진은 저에게 큰 여행 가방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짐을 정리하세요.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요양원에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권리를 찾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 자존심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앨범,
그리고 평생 모아온 작은 기념품들. 이것이 67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민우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순순히 나가야 하는 걸까? 변호사를 다시 만나볼까?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법정에서 내 아들과 마주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집에서 쫓겨났어. 영숙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데리러 갈게. 2시간 후 영숙이가 차를 끌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민우와 현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출근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마주하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나오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여행 가시나요? 아니요,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제 대답에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내주신 돈으로 산 집 아닌가요? 입주할 때 아드님이 그러시던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저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이의 차에 오르니 그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영숙이는 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거야. 차가 출발하자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제 평생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곳을 바라보며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곳에 제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방 하나를 내주었고 필요한 만큼 있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임시로 머무를 생각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오래 폐를 끼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7억을 아들에게 줬고 남은 것은 약 3천만 원 정도. 이 돈으로 월세방을 구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님 재산 빼앗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말에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월세 50만 원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제 남은 돈으로는 4년 정도 살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그날 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요양원은 어떠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현진이 그렇게 말했겠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 더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민우 씨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제야 그들이 제가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옮겨온 것도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빌딩들의 불빛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 씨, 홍순애 맞으세요? 돌아보니 4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정미경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경의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함께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쫓아냈어. 미경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세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남은 돈으로 최대한 버티다가 그 뒤에는 글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내가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경험 많으신 순애 씨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아들 생각, 지난날 생각으로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제 대답에 미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경의 반찬 가게 정든맛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점점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제게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니 남는 돈 1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면 저축해둔 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작지만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 솜씨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깻잎장아찌와 간장게장은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순애 씨, 손맛이 정말 특별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건 없어. 그냥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오면서 익힌 거지. 대답하면서 문득 민우가 어렸을 때 제 음식을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미경이 제안을 했습니다. 순애 씨, 우리 가게 메뉴를 좀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순애 씨 특별 메뉴로 몇 가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순애표 깻잎장아찌, 순애의 매콤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으로 새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메뉴들은 출시 첫날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손님들이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미경은 저에게 더 많은 책임과 함께 월급도 18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저의 능력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게 단골이던 김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의 반찬을 자신의 식당에 납품해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의 식당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정든맛의 반찬, 특히 순애 씨가 만드는 반찬들이 정말 특별해요. 우리 식당 손님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습니다. 미경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더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납품용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사장의 식당에서 저희 반찬이 호평을 받자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저희 반찬 가게는 5개의 식당에 납품하게 되었고 매출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경은 기뻐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덕분이에요. 이제 가게를 좀 더 키워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사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제 생활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애 씨가 이 가게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요? 어떻게? 지금 가게 운영에 순애 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납품처도 다 순애 씨 솜씨 때문에 거래하는 거고요. 가게 인수 비용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미경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67세의 나이에 가게를 인수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저축금 2,500만 원과 미경이 제시한 분할 납부 조건으로 가게를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애의 정든맛이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고 거래처와의 관계, 직원 고용, 세금 문제 등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었고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납품하는 식당이 8개로 늘어났고 인터넷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였던 곳이 이제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명을 고용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월세 원룸에서 나와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게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 약 10평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이사한 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우 생각이 나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째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의 우리 동네 숨은 맛집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게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반찬 사업, 인생 이막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이후 가게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는 저희 제품을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도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업 확장을 시작했고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가게 운영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들에게 빼앗겼던 7억 원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제가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키다니. 직원 중 한 명인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 저는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여행은 사치였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주도 3일 여행은 짧았지만 제게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아들에게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현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있어 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잠시 가게 좀 부탁해요. 나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현진에게 말했습니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좁은 계단을 올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테이블에 그녀를 앉게 한 후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현진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무슨 일이니?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녀에게 받은 상처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현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잘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도박에 빠졌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여전히 그를 걱정하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밉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지 6개월 후쯤부터요. 처음엔 주식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다 점점 도박으로 번져갔어요. 현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3억, 그 다음에 5억. 지금은 8억까지 대출이 늘어났어요. 현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자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 제가 7억을 들여 마련해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이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우는 지금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거의 몇 달째밖에 나가지 않아요. 술만 마시고 가끔은 저를 때리기도 해요. 현진이 소매를 걷어올리자 멍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술에 취해 아내를 때린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애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쫓겨난 후 현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쌍둥이에요. 남매. 지금 2살이에요. 현진이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파란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부모님 집에 맡겨두었어요. 민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날 찾아온 거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찾아올 자격도 없는데.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민우가 자꾸 자살 얘기를 해서 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말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그가 저를 배신했다 해도 죽음을 생각한다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경매를 막으려면 최소한 연체된 이자라도 갚아야 해요. 3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민우가 도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현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드릴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낸 그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한편으로는 그들이 받는 고통이 일종의 업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니? 다시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아이들은 괜찮아요. 제 부모님이 잘 돌봐주고 계세요. 현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용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복수해주는 길을 택할 것인가. 지금 당장 대답하긴 어려워.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해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가 일어서려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가.
현진은 종이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11시에 여기로 다시 와. 그때 내 결정을 알려줄게. 현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사무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을 때의 고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관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절망감.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똑같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내려가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우와 현진,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주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혼란스러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환하게 웃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중학교 때 상을 받아들고 자랑스럽게 서 있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영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너라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내 마음을 짓밟고 내 돈을 뺏었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말도 안 돼. 영숙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잖아. 넌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그건 내 아들이고 내 손주들이야.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전화를 끊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와 도움이 아니라 제 조건에 따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시 정각 현진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현진이 물었습니다. 내 결정이야.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울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현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정기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언제든지요. 현진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둘째, 민우는 반드시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해. 그리고 술도 끊어야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이 계약서에 서명해. 내가 빌려주는 돈은 대출금이야. 이자는 없지만 민우가 다시 직장을 구하면 매달 일정액을 상환해야 해. 현진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직접 민우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갈게. 현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민우가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모습도 내 아들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시에 갈게. 현진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조건부 도움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확히 6시, 저는 현진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현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때 깔끔했던 현진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제 아들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헝클어져 있었고 깔끔하게 면도하던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던 그 눈에는 이제 공허함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비틀거리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했어도 이렇게 망가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차 준비할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민우 앞에 놓인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군요.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쉬어 있었습니다. 현진이가 찾아왔어. 너희 상황을 들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현관 문턱에서 저를 쫓아냈던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 왜 그랬니?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날 내쫓았어?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진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어머니가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한다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명의를 너희 이름으로 했니? 민우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진이가, 그리고 저도 욕심이 생겼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인데 지금 우리 이름으로 해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현진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현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 아이들은 어디 있니? 민우와 현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진이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 댁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가 힘들어서요. 내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현진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모시고 올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우와 현진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민우는 즉시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해. 둘째, 이 집에서 나와서 내가 마련해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셋째, 민우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내 가게에서 일을 해. 민우와 현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희를 돕는다고 해서 완전히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야.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지금 너희를 돕는 이유는 우리 손주들 때문이기도 해.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민우와 현진이 살고 있는 작은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분노와 상처의 일부가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제 사업이 번창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집을 계약한 후 민우와 현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할 수 있어. 아이들도 데려오렴. 주말이 되자 저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가구와 생필품을 미리 들여놓았습니다. 오후 민우와 현진이 도착했고 놀랍게도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첫 손주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예요. 현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야지. 쌍둥이 중 여자아이가 먼저 다가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수줍어하며 현진의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을 돕기로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민우와 현진이 저를 배신했다 해도 이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저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과 청소 같은 단순한 일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진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종종 제 가게에 들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실된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취업 제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전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현진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최고의 보답이야. 1년이 지난 후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민우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물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1%의 지분은 제가 여전히 갖고 49%를 민우에게 주는 형태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책임을 저에게 맡기셔도 될까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절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민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합니다, 어머니.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지금 저희 가게 순회의 정든 맛은 작은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3개의 지점이 생겼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우는 CEO로서 훌륭하게 사업을 이끌고 있고 현진은 마케팅을 담당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손주들은 이제 5살이 되었고 저는 매주 주말마다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즐겨하던 전통놀이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지난주 민우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내 집이 좋구나. 하지만 자주 놀러 갈게.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을 때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민우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을 다시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3년 전 현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날, 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이해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아침, 손주들이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남자아이는 바닥에서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현지는 부엌에서 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민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입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녀가 그림책을 들어 보입니다. 우와, 정말 예쁘구나. 제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쌓여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큰 상처와 배신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이 모여 제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하지만 오늘의 비는 다릅니다. 이 비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사실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7세에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제 삶을 치유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으니까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춥니다. 손주들이 창가로 달려가 무지개를 가리키며 환호합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